청자와 백자 사이 숨겨져 있었던 때론 담대하고 때론 질박하며 독특했던 우리의 도자기 분청사기. 분청사기는 고려의 쇠락과 조선의 건국 사이 등장한 새 시대의 그릇이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바뀌게 되면서 분청사기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로 볼 수 있는 도자기들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화려한 청자와 유교적인 백자 사이에서 실용성을 강조한 다양한 모양들로 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청색도 백색도 아닌 회백색은 투박하지만 친숙한 서민들의 질박한 삶을 닮아 있었다. 추상, 또 해학, 또 순수한 그 일상민들의 어떤 정서의 표현, 이런 것들로 아마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담대한 해학과 거침없는 파격미를 갖춘 분청사기의 문양들은 현대 도예에서도 그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다. 짧은 시기, 가장 자유로웠고 파격적이었으며 왕실과 서민 모든 이들의 사랑을 고루받았던 분청사기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해본다. 독특한 모양과 정형적이지 않은 무늬, 마치 현대 도예가의 작품처럼 보이는 이것은 바로 조선시대의 분청사기다. 현대 도예의 거장 버나드 리치는 현대 도예가 나아갈 길은 조선시대의 분청사기가 이미 다 제시했으며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의 분청사기의 가치를 높이 샀다. 가식 없는 소박한 매무새, 화려한 청자와도 티끌 하나 없던 백자와도 다른 분청사기. 분청사기는 과연 어떤 도자기일까? 부산광역시 장안읍. 헬리콥터로 한참을 살펴야 볼 수 있을 만큼 넓은 땅. 수많은 분청사기 조각들이 발견된 곳. 바로 하장안 유적지다. 유적지 한 켠을 차지한 도자 작업장. 조각난 분청사기들은 어떤 이야기를 숨기고 있을까? 거기에 이제 지명이 부산 기장군 하장안 상장안 장안 마을입니다. 근데 그게 상장안 쪽은 울산에 조금 가깝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건 관청에 납품하던 울산 장원고나 인수부가 나오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관청 납품용 가마가 있고. 부산 박물관 주도하에 시작된 이 발굴 조사로 조선시대 분청자, 백자, 옹기에 이르는 다양한 도자기를 생산한 가마터들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분청사기의 독창적인 매력은 세계 도자기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한때 분청사기는 이름 없는 도자기에 불과했다. 우선 분청사기라고 하는 용어는 20세기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새로운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만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 최초의 미술사학자였던 우현 고유섭 선생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미술을 처음으로 학문화한 고유섭 선생은 미시마란 이름으로 일본에서 사랑받던 우리 도자기에 분장회청사기란 우리 이름을 지어 붙였다. 분청사기의 등장을 이야기할 때 고려 청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당시 도자기 공예의 선진국이었던 중국의 영향을 받아 화려하고 섬세함의 극치를 보여줬던 청자. 그때 우리가 형편이 몽고의 지배를 받고 경제가 차차 내리막길 가고, 그러니까 차차 백성들이 쓰는 또는 일반 사람이 쓰는 도자기가 질이 나빠진단 말이죠. 14세기 고려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경제가 기울어지자 도자 산업도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한때 화려했던 청자 문화가 퇴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국가의 기강이 문란해지면서 청자를 제작하는 감독 관리 기능이 약화되면서 청저가 쇠퇴해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쇠퇴했을 것만 같았지만 거기서 다시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성립이 되고 새로운 시대에 들어와서 도자기의 표면을 장식하는 방식이나 또는 그것을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의 소재들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바뀌게 되면서 분청사기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로 볼 수 있는 도자기들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유행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었다. 청자의 유행이 사그라들며 새 시대의 그릇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고려 말 조선 초 청자의 뿌리를 이었으나 독창적인 기법으로 도자의 새 역사를 쓸 분청사기. 청자나 백자와 그 제작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분청사기는 겉에 백토를 덧입혀 구워졌다. 도자기의 소재나 질이 떨어지던 시기 상감할 때 쓰는 백토로 하얗게 분장을 하였다 하여 붙여진 분장회청사기. 이 오묘한 회백색의 빛깔이 바로 분청사기의 색이다. 맑은 백색을 띠는 조선 백자, 깊은 푸른색을 띠는 고려 청자와는 다른 색. 투박하지만 오묘한 자연의 색, 회청색을 띤 우리만의 독창적 자기. 무엇 때문에 이런 색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비밀은 도자기의 원료인 태토, 바로 흙이다. 분청사기를 만드는 분청토에는 옹기토, 점토, 규석, 황토 등 다양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흙을 볼밀기에 넣고 다양한 원토와 물을 섞어 곱게 간다. 이후 흙의 수분을 제거하는 탈수 과정을 거치면 분청사기를 만들 흙이 구해진다. 고려시대 말에 상감청자가 조금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질이 흐트러지면서 이렇게 많은 불순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완성된 분청토의 색은 불순물이 섞여 어둡고 칙칙하다. 나라가 바뀌는 혼란의 시대. 분청자는 시대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불안정한 흙을 품어 오히려 깊고 매혹적인 회청색을 나타냈다. 자연을 닮은 오묘한 회청색. 그 색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한국 세라믹 기술원을 찾았다. 분청자의 흙은 청자와 백자를 만드는 흙과 무엇이 다른 걸까? 청자토와 분청토, 백자토는 육안으로도 그 색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용액에서 시료와 시약을 반응시키는 습식 분석법을 이용하여 물질을 구성하는 화학 성분 각각의 양을 확인하는 ICP 화학 분석 실험.
실험을 통해 백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밝혀낼 수 있었다. 주로 산화철이 1% 미만 태토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주로 백색 계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산화철이 2에서 4% 정도 포함되어 있을 때는 황색 또는 적색 계통의 색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로 분청은 저희들이 시험 분석한 결과를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보면 주로 3%에서 4% 사이에서 산화철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분청토에는 약 3에서 4%의 산화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청자토보다는 낮고 백자보다는 높은 수치다. 철이 많으면 붉은색이 나와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왜 분청자, 청자는 붉은색이 아닌 푸른색, 회색을 띠는 걸까? 유약 속에 미량의 철분이 환원되면 약간 푸른색을 먹게 돼. 그러니까 청자의 푸른색이 진하고 분청의 푸른색이 좀 흐리거든. 근데 분청은 태토가 회색하네. 거기다 백토가 씌어 있어. 그러니까 묘한 그 천색에 이르도 묘한 색이 나오지. 그게 분청의 특색이지. 도자기의 색을 좌우하는 것은 구워내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가마의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 그 색을 표현하기도 했다. 산화소성과 환원소성의 차이는 산소의 공급량에 있다. 산소가 많이 공급된 쪽은 철분과 산소가 결합하여 붉은색을 띠지만 환원소성은 산소의 양을 줄여줌으로써 흙 속에 산소를 태우게 되고 철이 본래의 푸른색을 띠게 되는 것이다. 도자기 색깔은 흙이 아닌 불과 산소에 달려있는 것이다. 청자를 산화소성하게 되면 그냥 흙의 본 색깔인 적갈색 또는 엷은 갈색의 색상을 띈다. 하지만 환원소성을 하게 되면 옥색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워내 다른 색을 띠게 한 가마의 과학적인 사용은 당시 우리 도자기술의 우수성을 알게 한다. 인간은 토기를 만든 이래로 약 만여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보다 고급의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800도의 토기부터 시작하여 1300도의 자기를 굽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가마의 계량과 연료의 개발은 신기술의 도전인 동시에 노력의 결과다. 부족한 것을 장점으로 삼고 그 독특함을 살린 분청자의 매력은 선조들의 도전 정신과도 이어진다. 광주광역시 충효동 묘지. 사적 제141호로 지정된 이곳은 가치 있는 유물들이 많이 발굴된 가마터다. 퇴적량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지역 안에서 가마를 옮겨가면서 새로 가마를 만들고 또 도자기를 생산하고 하면서 적어도 한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가마를 운용했던 흔적이 퇴적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까지 상감청자, 분청사기, 백자를 굽던 가마터인 충효동 묘지. 이곳에서 발굴된 다양한 도자기들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가마터 퇴적층 상층에서 발견된 귀얄 문병. 그 밑에서 박지문, 조화문, 상감문, 인화문 등이 출토되어 분청사기의 문양과 발달 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국내 최초로 한글 명문인 어존이 새겨진 귀얄 무늬 마상배가 출토되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존이라고 한다면 왕께 바치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한글로 분명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왕실의 진상자기로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바치는 세금이 아니라
특별히 그 지역에서 나오는 분청사기의 하나의 그 제기를 왕실에 바치고 싶어서 진상하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하지만 분청사기에 새겨진 글씨는 어좀만은 아니었다. 또 다른 글씨가 쓰여진 다양한 분청사기의 파편들은 전국 곳곳 여러 곳의 가마터에서 발굴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하만 장흥고라는 글씨가 새겨진 이 분청사기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국가의 여러 가지 육조라든가 각 부서에서 필요한 도자기를 공급했던 기관은 기본적으로 장흥고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왕조실록에 장흥고에서 그릇을 빌려다가 환수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태종 1417년 4월 20일의 기록을 보면 과거 장흥고와 관련된 수많은 송사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가 이제 그 장인들의 집단의 소가. 근데 소가 상당히 많았고, 소를 중심으로 소에서는 뭐냐면 지방에 필요한 상일면들 그것이 중앙에 또 공납을 또 바치기도 하고. 분청사기 같은 경우도 백제와 똑같이 왕실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세종 임금의 맏따님인 정소공주라든지 성종의 형님인 월산대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태양아리에 분청사기가 전해옵니다. 왕족의 태를 담은 태양아리로 사용된 분청사기. 이는 왕족들도 분청사기를 아껴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이때의 분청사기는 청자의 세심한 문의와 비교할 만한데 청자의 종종 사용된 인화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분청사기는 7가지의 표현 기법을 보이는데 청자가 사그라들고 분청이 처음 나타나던 초기에는 인화 기법을 사용했다. 다양한 문양의 도장을 찍고 황토나 백토를 채우는 인화 기법. 돌 도장을 찍는 방법은 보통 도장들처럼 한 번에 찍는 게 아니라 도장을 가운데 중심에 딱 두고 원형으로 한 바퀴 돌린다. 한 번에 찍혀지지 않기 때문에 도장을 돌려서 찍어야 한다. 이때 힘을 적당히 분배시켜야 일정한 깊이의 모양이 나온다. 여러 무늬를 가진 도장을 전면에 꽉 채워 찍어낸다. 섬세하고 정교한 기법이다. 중앙에 세금처럼 공납으로 이제 올려주면서 이제 이 분청사기가 정교하게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인화 기법이라고 그러고 이제 또 이제 인화 기법이 조금 이제 점점 발달돼서 정교한 그런 아주 그 예쁜 아름다운 그 통일된 미의 분청사기가 이제 그 만들어집니다. 도장을 사용해 문양을 찍어낸 후 그 표면에 하얀 백토를 바른다. 초기의 분청자기가 이렇게 통일된 디자인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품질에 대한 통제는 물론 당연한 것이고 디자인에 대한 통제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 받아들이는 분청사기의 경우 그러니까 전국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받아들이는 분청은 도장으로 찍어서 어떤 일률적인 생산이 가능한 것이 나타납니다. 잘 마른 백토를 긁어내면 파인 도장 자국 안에 백토가 남아있게 된다. 이것이 인화 기법이다. 공납 도자기였던 분청사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했고 인화 기법 같은 통일된 디자인이 선호된 것이다. 때문에 가마터에서는 인화 기법의 분청사기들이 다수 발견된다.
분청자 발생 초기 정교한 인화 기법과 함께 사용됐던 것이 상감 기법이다. 도자기의 그 흙이 채 건조되기 전에 반건조됐을 때에 그 원하는 문양을 끝이 날카로운 도구로 파내고, 그리고 그 파낸 이후에 붓을 이용해서 파낸 부위에 이제 흙을 붓으로 발라가지고 감입을 해서 표면을 살살 긁어내가지고 정리를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문양을 새기고 그 파인 부분에 백토나 황토를 채워 넣는 상감 기법이다. 잔손질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상감 기법은 12세기에 들어서면서 고려 청자에 많이 사용되며 절정기를 맞이했다. 초기 분청 상감은 청자와 구분이 안 돼.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청자는 큰 흐름이 일부 조선조로 여행이 되지. 고려 청자에서는 상감 청자라는 하나의 뚜렷한 유형을 형성하고 있고, 그것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이 되었는데도 그 상감 기법이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문양이 녹아서 유약에 흡수되고, 반대로 유면의 빅렬, 즉 갈라진 얼음의 금 모양의 무늬가 너무 많이 생기거나 터지는 경우가 있어서 역대로 도자기에 상감한 예는 거의 없었다. 고려의 상감 청자가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낸 장인들의 놀라운 솜씨 때문이었다. 솜씨가 좋은 도공이라면 제대로 원하는 문양을 구현해내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도공이 같은 문양을 묘사했을 때에는 형편없이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수작업이 전제가 되는 그러한 기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가마마다의 그 솜씨 편차는 상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발전하기 시작하면 각자의 개성을 가지게 된다. 분청자기의 시작은 청자의 기술을 답습했지만, 당시 중국의 청자 문화를 답습하지 않고 자주적인 도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이는 당시 나라의 분위기와 상통된다.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문화와 역사를 만들기 시작했다. 한글로 만들어진 한글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 그리고 우리 실정에 맞게 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역법서 칠정산의 등장이 그것이다. 그런 노력은 분청사기의 표현 기법에도 나타났다. 청자의 유물인 인화 상감을 버리고 다른 기법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광주에 관료가 생기면서 이제 분청이 지방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대부분은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것이 이제 중앙으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방에 있는 자기소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제작을 하게 되면서 자유 제작, 도공들은 분청사기의 다양한 표현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천편일률적인 도자기에 개성이 담기고 마음이 담겼다. 분청만이 가지는 대담한 예술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중앙에 납품을 하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지방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작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죠. 그럴 때는 제작의 주체가 국가나 중앙의 어떤 정치적인 개념이나 유교적인 어떤 그런 근본적인 개념에서 떠나서 좀 더 자유분방하잖아요.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틀을 깨고 자유분방해진 도공들의 예술호는 손끝으로 나타났다. 분청사기가 새로운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것.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박지 기법이다. 그릇 전체에 백토로 분장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문양을 그린다. 문양 이외의 배경 부분을 긁어내고 그 위에 투명한 회청색의 유약을 발라 문양을 나타내는 기법이다. 원하는 문양의 여백에 해당이 되는 흰 흙들을 제거해냄으로 해서 문양 부분이 돌출되도록, 그리고 깎여나간 부분은 도자기의 흙, 즉 태토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 이 문양의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킨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렸을 때 문양이 많이 있었잖아. 그런 소위 문양을 나타낸 전통이 그냥 저렇게 이어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바로 15세기에 적어도 중엽되고 완전히 분청이 특징이 탁 나타나요. 분청사기 표면에 백토 분장한 후 문양을 조각칼로 오목새김하는 조화기법. 자유분방한 기하학적 문양과 강하고 빠른 오목새김선 등이 어울려 분청사기만이 지니는 독특한 멋을 나타냈다. 손의 운동감이라든지 아주 파격적인 그런 강한 힘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장식된 문양들은 하얀 캔버스 위에 강하게 내리그은 필선처럼 회화적인 느낌을 준다. 세상을 놀라게 한 분청사기의 파격미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파격적인 무늬와 그림, 대담한 모습, 무엇이 분청사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했을까?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왕과 특수한 귀족 관료 계층만이 청자를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조선 시대가 되면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과 서민에 이르기까지 관료 계층은 물론이고 누구나 다 백자나 분청사기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아진 수요와 공급, 왕에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분청사기를 사용했다. 전국 곳곳에서 분청사기가 만들어졌고 다양한 시도도 파격도 용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방 곳곳에서 만들어졌던 분청사기는 각 지역의 특색도 담아냈다.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에 위치한 공주 학봉리 도요지는 조선시대 철화 분청사기 가마터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자기 가마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제강점기 때부터 수많은 도굴과 파편 수집이 이루어졌죠. 다시 한번 조사를 했지만 너무 그 가마가 그 퇴적층이 교란이 되어 있어서 그 혼란을 오히려 일으킬 수 있어서 그 100년 이상의 그 학봉리에 이른 그 철화분청사기, 분청사기의 역사를 그 재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일본의 가마터 발굴로 손상되어 버린 학봉리 도요지. 이곳에서는 다양한 분청사기의 파편들이 발견되었는데 공주 계룡산 주변의 특징을 가진 분청사기 파편들이 많이 발견됐다. 그중 계룡산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분청사기들이 있었다. 자연철을 곱게 갈아 자유분방한 철화 문양의 그림을 그린 철화 분청이다. 철화 분청이 전체 가마에서 출토한 그 파편의 한 20분의 1 정도를 차지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요.
근데 그 철화분청 같은 경우는 또 제가 그 전라남도 고흥 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거기서 한 4편이 나왔어요. 철화분청이 4편이 나왔다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주목받을 일인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대량 생산된 곳이 계룡산 학복리 가마입니다. 특히나 꾸밈없는 모습과 거침없이 활달하고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 다른 기법과는 다르게 철화 기법의 경우에는 붓을 이용해서 안료로 그린다라고 하는 색다른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붓에 의한 활달한 그 그림들을 그려내는 그러한 결과물들이 도자기 표면에서 관찰이 되는 것이죠. 황토와 철분이 많은 안료로 문양을 그리는 철화 기법. 검붉고 거칠은 태토로 추상적이며 익살스러운 그림을 그려낸다. 힘찬 필력의 일필휘지. 철화 분청사기의 대다수가 이름 없는 사기장들의 손으로 만들어져 민중예술의 생기와 익살이 넘친다. 거친 듯하면서도 선량한 아름다움. 대담한 묘사와 생략을 즐겼기 때문에 문양의 주제나 표현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비판을 의식하지 않은 대담하게 생략한 반추상의 그림. 소박하고 담백하며 활력이 넘치는 우리 민족의 미의식을 철화 분청사기는 효과적으로 나타냈다. 간소한 몇 개의 선으로 그려낸 대담한 아름다움은 분청사기가 가지는 자유분방함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일반적인 어떤 흥취, 조선인의 어떤 감성, 보편적인 그런 마치 조선시대 풍속화를 엿보는 듯한 그런 한 풍속화에서 한두 부분을 떼서 분청사기에 그려넣은 듯한 그런 요소들이 분청사기에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분청사기는 백토 분장을 구사한 어떤 종류의 기법에서도 모두 자연스럽다. 이러한 자연미는 담담한 회청색의 인위적인 디자인이나 무늬의 구도를 계획하지 않고도 절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청자와 백자 사이 개성을 담아 번창했던 분청사기도 유교의 영향으로 백자가 귀히 여겨지자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세종대에서부터 세조대 사이는 그 분청의 질이 아주 뛰어나지만 서서히 질이 나빠집니다. 대신 한쪽에서 백자라는 큰 기류가 다시 일어나고 있죠. 그 아주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분청의 후기와 백자의 확산기와 겹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백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분청은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돼갑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펼친 정책 중 하나인 숭유억불 정책.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했던 정책 때문에 백자의 고결미가 인정받게 되고 분청도 점차 백자 같은 하얀색을 띠기 시작한다. 회청색이 거의 사라진 백자를 닮은 분청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타난 기법이 귀얄 기법이다. 자기의 태토에 굵은 붓으로 흰 흙을 바르고 그 자국을 그대로 남겨서 장식으로 삼았다. 백토를 표면에 바른다고 하는 것은 도자기 표면을 하얗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 그리고 무언가를 가공을 해서 장식성을 덧입힌다고 하는 그 결과를 의도한 것이죠. 그런데
귀알이라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귀알은 풀이나 옷을 칠할 때에 쓰는 솔의 일종이다. 식물 줄기를 이용해 만든 귀알을 거칠게 휘둘러 도자기에 백토를 바르면 그 붓의 모양이 거친 질감이 그대로 도자기에 남는다. 가장 단순하고 쉽지만 그 단순함의 미학이 놀라울 정도다. 붓을 휘둘러 무늬를 내고 그 단순한 추상미를 즐긴다. 현대 미술에서 그대로 통용되어도 좋을 만큼 자유분방하고 담백한 아름다움이 있다. 백자로 되어 가는데 그냥 백자만 따라가면 고려 전통 없어지잖아. 그래서 거기다 무슨 문양을 넣는단 말이야. 재미나게 새로운 문양을. 그것이 분청사기의 특색이지. 그러니까 그걸 새로운 문양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귀알과 덤봉이란 말이지. 재미난 문양을 넣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었다. 좀 더 흰색을 담아내고자 했다. 그래서 백토물에 자기를 덤벙 담그는 기법이 시도됐다. 이름도 재밌지 않은가. 하얀 화장토를 덤벙 담궈 어떤 모양이 나올지 모르는 순간의 미학. 그것이 바로 덤벙 기법의 매력이다. 끈끈한 백토물에다가 도자기에 굽을 붙들고 풍덩 담궜다가 도자기의 타투가 백토를 빨아들이는 시간을 어느 정도 준 다음에 꺼내서 말려가지고 구워서 완성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덤벙 기법은 보통 귀알 기법을 활용해서 도자기의 표면을 하얗게 칠하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두꺼운 백토가 발려져 있죠. 분청사기 각각의 기법들은 시대성과 지역성을 강하게 보여준다. 분청자가 거의 사라지는 무렵 발생한 덤벙 기법은 과감하고 단순했으며 백자에 가깝되 자유분방한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분청의 말기에 가면은 문양도 다 없어지고 백자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 덤벙 척 담궈서 꺼내면 백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백자가 되는 마지막 단계가 덤벙이지. 귀알과 덤벙은 분청사기가 백자화되어가는 마지막에 나타난 기법들이다. 단순한 붓질 한 번에 많은 이야기를 품게 하는 귀알 기법. 덤벙 담근 동작 하나에 이루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깃드는 덤벙 기법. 아주 오래전 짧은 시간 나타났다 사라진 분청사기는 자유분방했고 변화무쌍했다. 당대 선조들의 해학과 도전의식이 담긴 도자기 분청사기. 백자가 막 발전하고 팽창되면서 분청이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서서히 자기 혼자 갔습니다. 그냥. 그런데 우리가 세계 도자기의 역사에서 봐서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분청 시대만큼 그 자기의 표현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겠느냐. 아마 없었지 않을까. 조선시대 19세기 이렇게 오면서도 그런 과감한 표현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그대로 나타냈다는 것이죠. 분청사기는 가장 자유로운 도자기였다. 변화를 인정했고 분청사기의 존재 자체가 틀을 깨는 시도 그 자체였다. 독립된 자유로운 정신이 분청사기 안에 살아남아 있다. 현대적인 의미의 어떤 예술 작품과 상통하는 그런 면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백토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분청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틀에 매이지 않은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분청사기가 갖고 있는 양식적, 조형적 특징은 아마 백자나 청자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청사기가 갖고 있는 개방성, 자유스러움, 이러한 것이
현대적 의미에서 볼 때에 도자기를 사랑하는 현대인들한테 오히려 많은 호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해진 규범을 벗어나 감성과 느낌을 마음껏 표현해내었던 분청사기의 시대. 우리 선조들은 자유로웠고 행복했으며 세상과 사람과 가까웠다. 대담하고 자유분방했던 분청의 역사와 이야기 속에는 새로운 것을 갈망했던 우리 선조들의 뜨거운 예술혼이 살아있다. 청자와 백자 사이 가려져 있던 분청사기의 재조명. 그 속에서 틀을 깨고 약진하던 우리 민족의 뜨거운 가슴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